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매출이 증가하느냐,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느냐, 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은 마지막 단계가 조금 아쉬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계신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은 지금 데이터들이 잘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미 밸류를 많이 쳐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이 나왔다라는 것은 리스크 온도가 좀 올라갔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관련된 좀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대형은행이랑 테슬라, 넷플릭스 등 분기 실적 관전 포인트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은 이제 실적에 모든 것들이 맞춰지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얘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시장이죠. 그렇죠. 하지만 실적으로 깔끔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기대가 단기적인 기대도 있고 장기적인 기대도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기대는 실적이 발표되면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인 기대는 그 실적을 하나하나 추적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형은행들 실적을 보면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 이유가 보면 예대 마진의 증가,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못 봤었던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SVB 사태가 났을 때 금융위기에 대해서 여전히 얘기하시는 일부 유튜버 분들이 계셨어요. 하지만 SVB 사태가 이제 더 이상 거론이 안 될 정도로 이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물론 잠재적인 위험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고 오히려 SVB 사태 이후로 대형은행들이 이익을 더 봤어요. 그러니까 SVB 은행이 이제 터졌을 때 그 예금이 들어온 거하고 운용면에 있어서 은행 운용면에 있어서 미스매치가 발생해서 SVB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됐다라면 여기에 따라서 일부 예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불안감을 느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지역에 있는 지방은행이 한 3천여 개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자금들이 빠져나와가지고 대형은행으로 간 거예요. 자금의 로테이션이 일어난 거죠. 자금의 로테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대형은행들이 이자 수익이 늘어났어요. 이거 수익을 받고 간단하게 보면 미국에 있어서의 경기 침체에 대한 또 하나의 그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뭐냐면 원래 예금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1,000만 원을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은행에서는 그걸 9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그게 다시 또 800만 원이 들어와서 또 이게 하는 승수 효과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원래 지방은행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은행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은행 말고 전통은행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돈이 빠져나와가지고 대형은행이 어디로 가냐면 MMF로 갔어요. MMF라는 것이 단기 금융상품이죠. 이러다 보니까 단기 금융상품은 우리가 대출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수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거죠. 지방은행들이 그동안에 어떤 지역 경제에 있어서의 자금 공급원이었는데 그들이 예금들이 나가다 보니까 자금 공급을 못 해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하여튼 그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넷플릭스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넷플릭스 같은 이제 가입자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OTT 쪽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잘했었다라면 이제 인식들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 핸드폰 안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영화를 봤지만 이제 일도 하고요. 축구 경기도 보고요. 게임도 하고요. 책도 보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는 기준점은 그겁니다. 김 작가님이나 저나 이런 핸드폰을 갖고 분명히 노는 시간이 있어요. 하루 중에. 휴식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건 뭐 진짜 소파에 누워서 멍 때리건 하는데 그 시간은 한정돼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김 작가님과 제가 다르지만 김 작가님도 일주일 한 달간을 놓고 보면 내가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영화를 볼까? 축구를 볼까? 드라마를 볼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 우위를 보였던 OTT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경쟁이 무너질 수 있다. 갑자기 손흥민이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를 재밌게 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럼 하이라이트 몇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드라마 못 보죠. 게임 안 하죠. 그러면 결국은 저는 항상 게임주의 상대적인 것은 손흥민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넷플릭스의 변동성이 일단 시작됐다. 요거 이제 긴장이 되고 테슬라 얘기 조금 좀 깊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든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만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왜요?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우리가 이제 매출이라면 거기서 이익이 나오는 건데 지금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19%가 나왔어요. 보통 이제 29%에서 3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를 팔면 한 30% 정도 이익이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현대기아차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높았기 때문에 테슬라가 다른 완성차 대비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몇몇 근거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기가팩토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률이 높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물론 지금까지 테슬라가 쌓아놓은 돈도 있고 하니까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방송 녹화 이후에 현대기아차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 이거 영상 업로드될 때쯤에 그런 걸 보세요.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해요. 영업 이익이 안 늘어나면 안 되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실 게 아니라 영업 이익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영업 이익률을 지키지 못했다. 결국 단가를 인하했다라는 거, 판매 단가를 인하했다라는 것을 테슬라가 오롯이 떠안은 거예요. 오롯이 떠안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치킨 게임의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동차란 재화에는 치킨 게임이라는 용어가 성납이 안 돼요. 우리가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삼성 메모리 쓰던 SK하이닉스 메모리 쓰던 똑같잖아요. 작동되는 게. 근데 자동차라는 거는 곧 죽어도 전기차 안 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곧 죽어도 나는 SUV만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부품 업체들이라든지 전기차의 셀 업체들이 이건 이제 여기서 제 뇌피셜입니다만 단가 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에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Q를 지키기 위해서 가격을 또 막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고 칩시다. 그럼 부품 업체들이 있잖아요. 부품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나 혼자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 그럼 그대로 냅두시겠습니까? 안 그러죠. 고통 분담하자. 가격을 같이 낮추자. 그 대신 내가 Q를 확대시켜 줄게. 고통 분담하자. 이런 얘기를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관건이죠. Q가 늘어나는 것은 지켜봐야 될 문제고 LA 쪽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인하했는데도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도 있어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가격을 인하했는데 Q가 안 늘어난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지금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봐요. 원래 불황기에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아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하는데 이건 경영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단가를 인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황일 때 보면 길거리 가다 보면 작은 옷가게에서 뭐 10,000원에 한 장, 7,000원에 한 장 뭐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가격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깎아주는 건데 물건 팔려야죠. 안 팔리면 2만 원 받던 거 10,000원 받으면 그 10,000원은 내 이익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고 또 하나는 난 안 팔아도 돼. 그냥 내가 영업이익률 30% 유지할래.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뭘 선택했죠? 점유율을 안 지키겠다. 라는 걸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대라라고 한다면 2017년 현대차의 전략을 보시면 됩니다. 2017년에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현대차가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 당시에는 현대기아차가 이걸 팔기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줬습니다. 중국 이제 딜러지니까. 그런데도 점유율이 안 올라가니까 정의선 회장이 와가지고는 그냥 우리 점유율을 포기하겠다 이래버렸거든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과거의 경영 전략들이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는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관건은 뭐다? Q가 늘어나야 돼요. Q가 안 늘어난다면 일론 머스크는 불황기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식을 한 거예요. 그게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테슬라 주주분들, 테슬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깊게 좀 보셔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종합적으로 시기가 안 좋은 게 테슬라만의 문제일지 경기 불황의 문제일지 아직 그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요. 이제부터 미국의 소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꺾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동차 판매라든지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테슬라건 뭐건 벤츠건 뭐건 경기 불황이라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영업이익률까지 지키지 못한다라면 시간은 결코 기업의 편은 아닐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말씀하셔서 테슬라 가격 인하 전략이 나선 이유가 뭐 수요 둔화 대응이라고도 하고 일각에서는 이제 경쟁이 격화되면서 테슬라의 독보적인 시장 지위가 약화되자 가격 인하로 추격 역량을 꺾으려는 치킨 게임을 통한 경쟁사 흔들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뭐 여러 가지 보는 시각들이 다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치킨 게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저는 물론 독일차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어요. 저는 오로지 그냥 현대차를 저는 좋아하는 소비자입니다. 이건 제 취향이죠. 여러분들만 취향이 있고요. 저는 SUV 안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SUV를 제가 개인적으로 소유해 본 적도 없고요. 가끔 뭐 친구 차들 놀러 갈 때 보험 해놓고 운전을 해봐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익숙치 않아서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 취향이에요. 그 취향이 모두가 다 테슬라로 갈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경쟁사를 꺾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보냐면 우리가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 GV70 같은 경우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IRA 수혜를 못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현대차에 있어서는 뼈아픈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미국의 소비자인데 차를 바꿀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원래 여러분들 차를 바꿔보신 분들은 알지만 차를 바꿔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한 달 내에 쇼부가 나야죠. 신차가 나와야죠. 근데 GV70과 똑같은 게 이제 GM인가 포드에 거의 비슷한 모델이 있어요.
가격도 비슷한데 그게 이제 현대기아차가 좀 쌌죠. 근데 이제 보정을 못 받으면 현대기아차가 좀 비싸요. 그 사람이 뭘 선택하느냐라고 해서 만약에 미국 차를 선택했으면 향후 3, 4년 길게는 5, 6년 동안 현대기아차의 매출이 없는 거죠. 자동차는 제어의 특성이죠. 만약에 지금 보정을 못 받으니까 내가 미국 차를 샀다가 보정을 받으면 다시 현대차로 갈게. 그런 소비자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뼈아픈 건데 테슬라가 그 시장을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 성공을 못 한다면 그건 어려울 수도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처음에 테슬라가 왔을 때는 사람들이 와 저거 테슬라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주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테슬라를 이렇게 얘기해보면 모델이 모양은 마음에 안 든대요. 그 사이 현대기아 차들 모양들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EV9 보고 오신 분들이 그 모터쇼에서 가격은 좀 비싼데 달러빈 내서라도 사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테슬라가 비교 우위를 무조건 보인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좋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것은 집토끼를 잡는 게 아니에요. 집토끼 있으신 분들은 이미 주식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산토끼를 데려다 집토끼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산토끼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가 있냐라는 거죠. 집토끼에 계신 분들은 산토끼들은 바보야. 이 내용을 알면 테슬라가 이번에 저도 제 페이스북에 테슬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보면 테슬라를 살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산토끼들은 관심이 없어요. 집토끼들은 이미 다 샀고.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왜 $400 갔다 $100까지 떨어지죠? 그러면 테슬라는 좋은데 투자자들은 다 멍청인가요? 이건 제가 좀 흥분한 내용이고 테슬라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기업이긴 해요. 근데 이번 실적을 놓고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불황기에 나타낸 기업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일론 머스크가 얼마만큼 잘 효과적으로 할지 가치 투자자라면 이 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가셔야 된다. 단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이걸 알려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테슬라, 애플,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누구든지 아는 종목들은 차트를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펀드멘탈이 뭐 어쩌고 다 녹아 들어간 주가가 그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가 주가에 반영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듣는 주식 같은 경우 잘 남들이 외국인들이 안 사는 주식들 같은 경우 피터 린치도 그랬어요. 그런 주식들이 결국 펀드멘탈이 나중에 수급을 불러오지만 이미 누구든지 다 아는 수급의 종목들. 카카오에 대해서 펀드멘탈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김 작가 여기 나와가지고 카카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주가는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은 카톡을 쓰고 있지 않느냐. 카카오뱅크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는 냉정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앞으로 소장님 뭐 개인적으로 안 좋게 좀 보신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이제 테슬라가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이 승부수가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갈릴 수 있다.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일단은 $400가 오버슈팅이 좀 있었고 그게 현재 $200 수준에 왔으면 여기서 이제 방향을 모색할 텐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놓고 보면 $400를 무조건 달려간다라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꽃이 필 수도 있어요. 테슬라 꽃이. 우리 이제 김춘수 시인의 시를 보면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국내 기업도 잠정 실적 몇몇이 나왔는데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나왔고 네. 지금 이제 오늘 녹화하는 기준으로서 2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본인 2분기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실적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4월 말 5월 초에 나오는데 저는 한 가지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그 실적을 보고도 나름대로 충격을 먹었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었어요.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각각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2%포인트 떨어졌어요. 이거는 저는 확정 실적이 나오면 좀 명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과 영업이 늘어난 건 좋지만 이익률 자체가 떨어졌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제 본격적인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는 시점에 있어서 과연 어디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을 볼 때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매출이 증가하느냐,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은 마지막 단계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계신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은 지금 데이터들이 잘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미 밸류를 많이 쳐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이 나왔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뭔지 해소되기 전까지는 리스크 온도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정말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감산이랑 그다음에 주가 전망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 네. 몇 가지를 나눠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는 2019년 사이클을 보거든요. 근데 저는 2019년 사이클을 보는 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9년 사이클 같은 경우는 경기가 왔다 갔다 하던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에서 불황이 오니까 호황이 온 거고 그때 당시 이제 2020년이라 물론 19년서부터 가격이 안정되면서 됐고 2020년에 소위 코로나 터지면서 대박이 터진 거죠. 근데 지금은 경기 하강 국면이에요. 펀드멘탈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그때는 감산을 안 하는데 이제 삼성전자도 감산해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감산이 호재다? 저는 그 논리에 동의할 수 없어요. 물론 감산을 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수요가 없는데 또 하나 2020년, 2021년에 기업들이 막대하게 메모리 서버를 늘렸잖아요. 저도 노트북 바꿨어요. 또 바꾸나요? 없죠. 오히려 그때 일어났던 과잉 투자가 지금은 메모리 부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스템은 지금 TSMC도 재고가 쌓이고 있다면서요. 이거는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국면에 굉장히 어려운 거야. 물론 이 불황은 언젠가 끝난 거고 호황이 오겠지만 불황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2019년과 비교하는 거는 저는 좀 어렵다. 여기에 정치적인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칩스법에 따라서 미국으로 가야 되고 중국이 견제하고 있고 더군다나 유럽에 대해서 가고 있는데 인텔은 또 유럽을 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아직 결정 못 내렸어요. 근데 가고 있다는 건 다 시스템이잖아요. 자, 메모리 재고가 20개월치가 있고 이건 지금 현재 언제 팔릴지 모른다. 결국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건 시스템인데 시스템은 지금 다 미국에서 서로 TSMC와 미국이 우리가 삼성전자 가고 있고 일본도 지금 하고 있고 유럽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 끝은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거야말로 정말 제2의 삼성전자가 겪어야 될 치킨 게임이다.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일본과 미국을 눌렀지만 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판이 벌려졌잖아요. 이 판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자신의 역량을 뽑아서 이제 여러분들 재고 사이클 메모리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 메모리가 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익을 언제까지 내겠어요. 시스템 쪽으로 가야죠. 삼성전자의 미래는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현재 지금 재고가 쌓인 걸로 2019년과 비교한다? 저는 거기에 논리적인 허점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부터는 헤쳐나가야 될 안개가 너무 많다. 저는 판단 보류. 그런데 이런 질문을 김 작가님이 할 수 있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는데 왜 사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늘도 외국인들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사고 있던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왜 사는지는 그 속내를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신흥국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펀드 자금을 보면 각 증권사에서 주초나 주말에 이런 것들 해요. 거기 보면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 돈을 빼서 신흥국 쪽으로 투자를 해요. 그럼 신흥국 펀드로 돈이 들어오면 그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을 사야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한국 주식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이 없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같은 주식, 삼성전자를 사는 거죠. 삼성전자를 사놓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좋다면 삼성전자도 사고 현대차도 사고 뭐 이것저것 살 텐데 이런 건 안 사서 삼성전자만 사는 거죠. 나중에 여차하면 삼성전자 선물 플레이를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게 2019년으로 해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보면 삼성전자를 사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아니겠는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되고 그렇다면 과거 같으면 포트폴리오 구성에 사겠죠. LG엔솔도 사고 삼성전자도 사고 현대기아차 사고 뭐 그래야 되지만 그런 거 아닌 거 봐서는 반도체가 좋아서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들이 채권 같은 주식을 사고 있는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미중 반도체 분쟁과 관련해서 한국에 좀 기회랑 위험 요인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회보다는 지금은 기회를 점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기회를 점치기는 너무 어렵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이 많은 나라들의 업체들과 겹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메모리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1등인데 글로벌 1등인데 재고가 쌓이고 있다. 요거는 뭐 우리가 1등으로서 길을 못 피고 있는 거죠. 파운드리는 TSMC가 2등인데 격차가 너무 벌어졌죠. TSMC는 미국에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니까 최근에 워렌 버핏의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워렌 버핏이 2022년 3분기 때 TSMC를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대하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일본 인터뷰에서 나온 게 우리나라도 기사화됐죠. 2022년 3분기에 사서 4분기 때 다 팔아버렸어요. 거의 다. 왜 팔았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다. 양안 간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대만 간에. 자기 신경 쓰기 싫어서 팔았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오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 한 분기 만에 워렌 버핏 주식을 팔아? 이거 쉽지 않은 판단일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라고 보면 지금 반도체 문제는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TSMC가 지금 미국에다가 약 400억 불 투자해갖고 성장성이 더 큰데 그거보다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본 거죠. 그게 단순하게 그 말 한마디로 판단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반도체 셈법은 더욱더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보기에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해 주셔서 말씀하신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도 좀 강타하고 있는데 대응 방법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네. 금요일 날 굉장히 그 중국발 이슈가 커졌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이제 대만이 또 들고 일어났죠. 누구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우리가 중국 편을 들 수도, 미국 편을 들 수도, 대만 편을 들 수도, 각자 자기들의 입장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침묵하고 있으면 이게 표면 하나 수면 하나 가라앉은 건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으로 거론하는 순간 수면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그냥 미소를 짓고 있으면 그냥 넘어갔는데 아빠가 좋아 해버리니까 이제 엄마가 들고 일어난 거죠. 너 이 섭섭하게 무슨 소리냐? 아니 엄마도 좋아. 그럼 아빠가 너 조금 전에 한 얘기는 뭐야? 똑바로 얘기해봐. 지금 이런 단계라고 이제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빠 엄마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증시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과거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특히 더군다나 이제 말을 강요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리 이제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치적 블록화, 그 다음에 여기 자원의 블록화, 끼리끼리의 블록화 이런 것들이 막 블록화가 지금 막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켜 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세계는 지구는 하나다라는 거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자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있던 G2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을 가지고 각 나라들이 이제 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군사적인 문제가 됐고 여기에 또 이제 그 사이 중국은 미국을 거리를 두려는 사우디와 또 손을 잡고 있고 이런 어떤 뭐 체계들이 지금 너무 급박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사우디하고 중국은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해요. 사우디는 막대하게 남아도는 위안화를 갖고 뭘 할까요? 네옴시티 중개자 맡길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지정학적으로 정말 지금은 과거에 몇 년 전에 어떤 주식시장을 봤던 뇌피셜로 시장을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입김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칠레가 자기 자원을 선포해가지고 국유화 시켜버렸잖아요. 전 세계 나라들이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들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중국의 영향력이에요. 중국이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죠. 저는 딱 그 사진 한 장으로 제가 선집한 겁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제가 알기로 한 10년 동안, 10년인가 15년 동안 외교장관 회담이 없었어요. 그 외교장관들이 악수하는 사진이 지지난주에 올라왔습니다. 어디서? 북경에서. 중국 외교장관이 가운데 서 있고 두 사람이 과거 같은 미국에서 했어야죠. 그 10몇 년 동안의 갈등을 중국이 화해 악수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뉴스예요. 그런 것들 단순하게 우리는 미국 쪽에 붙으면 된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게 하나만 보기에는 지금 세계가 너무 개편 속도가 빠르다.